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빅퀘스천 10에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영탁, 손병수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올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은 근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어떤 방향 제시 아니면 해답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두 번 정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목은 이별과 상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상실은 결국 죽음을 뜻하고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이별이다 라고 하네요. 상실과 이별의 구멍을 메워줄 것은 사랑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앞에서 변명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것으로 됐지. 이런저런 조건이 왜 그리 많은가.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다투기 시작하는데 정작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바꾸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모나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려고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사랑도 무조건,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모나 형제처럼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공부 잘해야 한다. 사랑에 공부 잘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같은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하네요. 용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용서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네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타인과의 과도한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한다. 알면서도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초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특히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근원적으로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불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1억 원을 벌면 주변에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억 원을 벌어도 주위에 100억 원대 부자만 눈에 들어오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불치병 진단을 받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라. 여러분들은 대체로 무난히 살아가고 있겠지만 과연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삶, 열정을 다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 수업이 던지는 질문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가슴 뛰는 삶,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런 삶들을 살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에서 극단화해서 생기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경쟁이 극단화하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경쟁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 최고의 성과가 스포츠라고 했다. 스포츠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겨루고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기준이 지켜진다는 신뢰를 잃는 순간 경기장은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가 종목마다 구체적인 규칙과 심판을 도입한 것은 이런 기준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 비정부 기구와 같은 심판과 규제 장치가 있다. 성과를 최대한 정의롭게 배분하기 위한 세계나 복지제도 등도 배치한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보기에도 이만하면 내가 설사 경쟁해져도 당장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야 경쟁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신뢰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경쟁의 위기요. 나아가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네요. 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저서에서 앞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라는 러시아의 우화를 인용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농부가 부잣집 옆에 살고 있었다. 부자에게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가난한 농부가 죽어라 일을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농부는 하느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마침내 하느님이 농부 앞에 나타나 소원을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이 농부는 왜 나도 암소를 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거나 이웃집 암소보다 좋은 소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농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가 더는 경쟁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다. 열심히 일해서 이웃집 암소보다 좋은 소를 사려는 의지를 버렸다는 뜻이다. 경쟁의 가치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 인간은 시기와 질투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우화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화라고 하네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쟁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 부족을 탓하지만 이내 경쟁이 나를 배신했다고 단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우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질투심을 본성에 감추고 있는 동물이다. 더욱이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응징을 서슴지 않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서가 선동적인 정치인들과 연결되면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라이시 교수는 히틀러 등 독재자 35명을 다룬 사회학 연구를 인용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협을 느끼고 삶의 안정을 상실할 때 희생양과 단순한 해법을 내놓는 권력에 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득 양극화로 촉발된 부의 불평등이 내란이나 혁명 수준의 급변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자칫하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경고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불평등의 시대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자, 1대 19.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대중에게 현재의 시장이나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공정한 승부라는 경쟁의 대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정치적 약자, 소득 하위 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용된 결과였고 이들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더욱 소외되고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방식으로 표현하면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방식으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셈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회 균등에서 시작한다. 이런 기회의 상당 부분은 성장기에 받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교육조차도 부자와 빈자 간 거리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부자는 3대를 못 넘긴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라고 하네요. 부자일수록 2세, 3세로 넘어가면 안일과 태만에 빠지다 보면 선대에서 쌓은 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상위 소득 계층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은 누구든 열심히 살면 계층 이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불평등은 이런 계층 이동의 가능성까지도 현재 위축시키고 있다. 스티클리츠는 미국에서 하위 20% 계층의 상위 20% 계층으로 상승 이동하는 비율이 8%로 덴마크, 영국에 훨씬 못 미친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일단 상위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이 그 계층에 머무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인용한 스티클리츠의 지적이나 견해는 비단 미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한국도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면서 성공의 기회나 계층 상승 가능성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인식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켜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과연 지금 같은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한편 저소득 계층이 고착화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0세기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영향으로 전개될까? 앞으로 나올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불평등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AI가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간관계를 지탱해온 가치나 기본 구조가 변질되거나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네요. 경제적 불평등이 생명 불평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을 차지한 최상위 계층은 멀지않아 생명 자체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체 노화를 막고 두뇌의 인지 능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인류는 여러 생물학적 계층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인간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보통 사람과 구분되는 변형된 형태의 인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성과가 결합되면 인류는 소수 슈퍼 휴먼 엘리트 계층과 쓸모도 권력도 없는 호모사피엔스 하위 계층으로 양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 호모사피엔스는 잉여 인간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언제든 슈퍼휴먼 계층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소수 엘리트 계층이 AI와 생명과학 등의 성과를 독점하며 초인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세계와 나머지 다수의 호모사피엔스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겨우 삶을 이어나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통제 능력,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핵분열, 핵융합 같은 고도의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기술로 만든 원자폭탄을 실제로 사용해서 막대한 인명을 살상하기도 했다. 다가올 미래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서 빅퀘스천 10 2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